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5년 7월 4일 금요일 167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PD 조은재입니다. 에디터 조우긴입니다. 네, 여러분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예고 없는 휴방을 한 점 죄송합니다. 네. 제가 죄송해요. 네. 일단 첫째로 일정 관리에 좀 실패를 해서 이 녹음 일정 확보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건강 관리에도 실패를 해서 살짝 부상자 명단에 저도 좀 등재가 됐다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부상자 명단 올랐을 때 우재 씨가 혼자라도 해주셨던 것처럼 그때 그게 좀 가능했는데 네. 이번에는 스케줄도 좀 빡빡해가지고 서로 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좀 불규칙해졌어요. 맞아요. 일정도. 네. 지금 뭡니까? 지난번 166회 2부도 지금 늦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편집 부상자 명단 등재 이제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루틴을 다시 찾아야 한다.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올해가 쉽지가 않다. 우리가 2년 차까지는 꾸준히 그래도 잘 올렸었는데 이게 3년 차를 맞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에 지금. 존폐까지는 아니고. 그럼 존폐는 조금 지금 어쨌든 불안하게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루틴을 되찾아야겠다라는 다짐을 오늘도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쉰 사이에 달이 넘어가 버렸어요. 뭐 했다고 벌써 7월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올해가 이제 절반이 벌써 훑었어요. 반환점을 돌았다. 믿기지가 않아요. 어떠세요? 좀 뭐 좀 상반기 소소하게 결산해보자면은. 상반기. 그래도 만족스러워요? 저는 작년보다는 올해는 조금은 알차게 보낸 것 같다.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육아 환경이 좀 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 들어간 게 좀 큰 변화인가요? 유치원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작년에는 어쨌든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는 과정에서 그 한 해 더 어린이집을 다녔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루틴이 바뀌지 않은 이 일상이 계속 지속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변화를 가져가는 건가라는 감각을 하기가 작년에 사실 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늘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보낸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올해는 일단 그런 환경이 또 변하다 보니까. 그럼 유치원에 들어간 게 근데 어느 지점이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그럼 뭐 시간이 달라요? 이게 슈아가 등원하고 하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시간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그런 체감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왜 다르지? 그러니까 유치원은 어린이집은 매일매일 알림장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슈아가 뭐 했는지 약간 일거수일투족을 더 이제 밀도 있게 이제 전달받는 느낌이라면은 유치원은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것도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카페에 이제 업로드 해주시고 그걸 저희가 찾아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좀 더 느슨하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알림이나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얻는 양 자체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맡기는 느낌이 드는 거죠. 좀 더 더욱더 위탁하는 느낌이다. 슈아에 대한 어쨌든 생각을 좀 더 덜 할 수 있게 됐다. 어떤 면에서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나만의 시간도 필요한 거니까. 근데 어린이집은 쉴 새 없이 그걸 이제 정보를 보내주는데,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유치원 가면서 확 좀 체감이 되는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건 또 나름대로 좋은 것 같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슈아랑 대화를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근데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다. 알림을 많이 안 보내니까 슈아한테 물어보는 그 횟수가 더 늘겠는데 그것도 좋은 점 아닌가? 근데 이제 슈아도 나름 유치원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피곤해서 그런지 말을 안 해요? 별로 얘기를 안 해줘요. 이렇게 사춘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감정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화의 감정들을 확 느끼는 지점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의 스킬을 좀 기를 수 있네. 맞아요.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는 측면도 있네, 이런 변화가. 그래서 그 질문의 방법에 대해서도 뭐 찾아보거나 아니면 AI에게 하루의 일과를 좀 잘 묻고 싶은데 어떤 질문이 좋을까? 노력을 하게 되네, 근데 어쨌든. 텐션이 생기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점점 더 어쨌든 아이와 한편으로는 거리를 좀 두면서 아이가 사회화돼 가는 과정이 이런 것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거리두기를 좀 하게 되고 그런다 보니까 또 어떤 면에선 정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그 부분들을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자기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저의 일적인 부분에서의 고민을 조금 더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가 이제 옮긴 네. 이제 전환이라 그래야 되나요? 승급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 진화? 진화. 승급도 맞고 뭐네. 그런 부모들은 이런 좀 공감대가 있겠네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불안감이 좀 더해지시는 부모님들도 잘 계시고. 모르니까 또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맞아요. 근데 국인 씨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요긴하게 쓰고 있다. 그 여유 시간을. 또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그걸 다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고민이시기도 하겠어요. 네네. 상반기에 또 어쨌든 그 덕인지 외부 활동을 작년보다는 또 늘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반년을 그래도 좀 나름 알차게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우재 씨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뭐 정치 과몰입자니까 상반기가 스펙타클 했잖아요. 나 일단 대선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올해. 그렇죠. 대선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니까 너무 하루하루가 신났죠. 뉴스 보기도 좋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대선 전까지 오히려 뉴스를 잘 안 보고 대선 후가 되니까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해서 개비스콘을 마신 것처럼 이제야 뉴스를 좀 편하게 본다는데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나선 뉴스를 잘 안 보고 그 전까지 열심히 오히려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잘 뭐 이렇게 그 이후로는 그냥 다시 약간 도파민이 좀 떨어진 느낌? 그러니까 대선 때 이렇게 도파민 폭발하다 대선 기간에 이제 대선 끝나고 나니까 좀 심심해진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역시 갈등이. 나 약간 그런 쪽을 좋아하거든요. 약간 선거 전야 막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빨리 내년 지방선거 왔으면 좋겠다. 1년 앞으로 또 다가왔잖아요.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또 6월에서 7월 넘어가는 이 시기가 아무래도 그 지방 정부들이 연차를 이제 변화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뉴스에서도 그런 몇 년 차 이제 총평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7월 확실히. 1일이 이제 취임 3년 차였으니까 민선 8기에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도 그렇고 그럼 재선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 것 같은데 이따가 저희도 그 얘기 다룰 거고요. 맞아요. 네. 어쨌든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7월 되니까 이제 확 더 느껴지는 것 같아. 장마가 한 달 반 동안 온다 그래서 비가 좀 자주 내리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아니죠. 네, 한 주 조금 오더니 네. 또 뭔가 너무 습하다가 이제 지금 또 너무 태양이 뜨겁고 이제 에어컨을 이제 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저 수도권 뉴스 보니까 거기는 저 러브버그인가요? 뭐 난리도 아니던데 뭐 전국이 다 그걸로 뒤집힌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원주는 뭐 원주는 그렇게 제가 쳐봐도 그 정도로 이게 서울 사람들이 몰고 온 게 아닌 이상을 원주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러브버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나방이 원주에 한창 많았던 시기가 좀 있긴 했었는데 나방은 사실 전국에 다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러브버그까지는 아직 상륙을 하지 않아요. 맞아요. 요건 막아야 한다. 안 돼요. 근데 그나마 어쨌든 원주는 야외 활동하기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 라는 생각. 물론 다른 벌레들이 워낙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우리 집에는 하루살이가 너무 집 많이 들어와서 저희 집도 방역을 해야 되는 고민이긴 한데 덕분에 좀 부지런해지는 것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하나 더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저희 기본을 되찾는 여러분을 실감하게 네, 저희 한 주도 쉬고 또 재충전도 했으니 힘내서 원주 하는 척 167회 1부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강원도와 원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하는 척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다 괜찮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가 유튜브는 왼쪽 화면에 QR코드로 나가고 있는데요. 팟캐스트는 에피소드 설명을 참고하면 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원주 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오른쪽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어 자동이체 후원을 신청하거나 계좌를 통해 자율 구독료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에피소드 설명을 참고하세요.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기 아까 나방 얘기하셨잖아요. 나방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제가 그 상지대를 가려고 말이죠. 이 남양주 사람들이 이제 상지대 원주로 가려면 이제 덕소역에서 열차를 타는데 아직도 난 그게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가 헷갈리는데 덕소역이 나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뒤덮인 적이 있었어요, 진짜. 뭐 지금 그 뉴스에 나오는 그 러브버거가 이렇게 그 수준이 아니어서 그냥 덕소역이라는 뭐 그게 안 보일 정도 간판 뭐 이렇게 그 플랫폼에 왜 이렇게 다음 행선지 이제 써 있잖아요, 간판이. 그게 다
뒤덮일 정도였어요, 진짜. 나방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옷에도 다 나방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떼어낼 생각도 못 해. 막 한두 마리 붙어 있어야 이게 치우지. 그냥 옷을 다 진짜 무슨 메뚜기 떼가 이게 농부를 습격하듯이 진짜 어디 미국의 무슨 텍사스주의 농장을 습격하듯이 진짜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다들 그 털지도 못하고 그 채로 그냥 열차를 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열차에도 뭐 나방이 이렇게 그나마 좀 덜하더라도 사람 옮겨 타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근데 제가 신기했던 건 사람들이 너무나 태어난 거야 그 상황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막 기겁을 하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이렇지도 않고 그냥 뭐 툭툭 털고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서 무심한 듯이 가는 거야. 나만 이게 이상한가 이 상황이? 그래가지고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와서 지금 러브버그에 이렇게 호들갑을 많이 떨고 계신데 그걸 보면서 상대적으로도 그런 장면 나방이 뒤덮였던 어떤 덕소역의 풍경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너무 일상화돼가지고 그냥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뒤로 그런 광경은 저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매일 그런 걸 겪는다는 듯이 내가 두 번 다시 덕소역에서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혹시나 그 시기 덕소역에서 그런 광경을 겪으셨던 제가 꿈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일 많이 시작해 주시죠. 어쨌든 오늘 저희 167회 1부는 한 주간 주요 이슈를 논평하는 원주통신과 알아두면 좋을 생활 정보를 전달하는 대시전해드립니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네, 원주통신 첫 번째 소식. 원광수 시장이 취임 3년차를 맞이했습니다. 네, 7월 1일이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기념해서 원광수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그간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남은 1년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비판을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원광수 시장이 내세우는 그간 한 3년간의 성과를 한번 좀 쭉 읽어볼게요. 일단 본인이 직접 밝힌 겁니다. 본인 피셜 성과들. 일단 산업단지 조성. 지금 이제 불온산단. 이거 원창목 시정 때 거의 10년 동안 안 되던 거를 내가 해냈다. 불온 IC까지 10이 들여서 뚫어가지고 해냈다. 이런 거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또 최근에 이제 태봉산단도 조성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런 각종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기업 31곳을 이제 유치했고 일자리 1,500여 개를 창출했다 강조했습니다. 물론 뭐 일각 언론에서는 이제 불손한 언론에서는 이런 실적이 좀 부풀려졌다. 알맹이가 없다. 내실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못했던 내가 유치 다 해냈다. 경제 도시로 나가고 있다는 점 대단히 강조하고 계시고요. 이와 맞물려서 또 반도체 생태계 육성 1,500억 원 규모의 이제 주요 테스트 베드를 저희가 유치했다. 그리고 반도체 교육센터까지 이제 들어설 예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의 이제 코드가 잘 맞아서 국비도 나오고 이게 탁탁탁 들어선 측면에서는 이제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될런지 좀 걱정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쨌든 가장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같은 어떤 대기업 파운드리 공장은 감감무소식인 한 점은 불손하니까 그래서 언급 안 하고요. 어쨌든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대단히 강조를 했습니다. 생태계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생태계 정도는 내가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칭찬할 만하죠. 미래산업진흥원 우리 첨단 미래산업의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원주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기관을 또 새로 출범시킨 점 이거는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동 돌봄 원스톱 통합 지원 센터 설립됐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공공심야 어린이병원과 달빛 어린이병원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어쨌든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상당히 많이 기다려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 또 사업이죠. 꿈이론 바우처. 초등생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예체능 학원비를 또 지원하는 사업. 어떻게 보면 반도체 공장 유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와 함께 큰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죠. 저는 사실 그때 군대에 있어가지고 이 선거 공보물을 제대로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원광수 시장이 가장 이제 2개 내세운 게 결국에 삼성전자 유치, 학원비 지원, 초등생 학원비 지원 이 2개였잖아요. 그중 하나가 이제 꿈이론 바우처 도입이었습니다. 요거는 뭐 저희도 일전에 얘기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3년 한시적으로 허용해 준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가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복지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윤석열 정부는 3년 한시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3년 해보고 성과를 본 다음에 재승인을 해줄지 말지 결정하겠다.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하필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시점에. 이건 예상하지 못했죠.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또 이재명 대통령은 또 복지 좋아하니까 또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난 3년간의 성과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성장교육관 공공 어린이 도서관도 개관을 했습니다. 생각자람 이제 도서관으로 이게 엄청 많이 찾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이 뭐 줄줄이 다 매진되고 있다. 오히려 공급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프로그램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슈아랑 같이 가보고 싶어서 매번 이렇게 하원하면서 딱 그쪽을 지나가요. 시청로를 언덕을 지나오기 때문에 생각자람 도서관이 보이는데 항상 이렇게 슈아한테 넌지시 슈아야 저기 새로 생긴 재밌는 데 있는데 신상이야 신상 한번 가볼래? 이러면은 이게 하원하고는 항상 피곤한지 집에 갈래. 아니 슈아 요즘 많이 힘든 거 아니야? 에너지가 유치원에서 혹사를 시키나? 이게 워낙 또 유치원에서는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가장 큰 차이가 낮잠을 안 자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고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니까 맞아요. 그 차이죠. 잠을 안 재워요? 그리고 워낙 프로그램이 또 슈아가 다니는 유치원이 많다 보니까 빡셉니까? 굉장히 신나게 놀고 오다 보니까 에너지를 거기서 다 써서 그런지. 아니 국인 씨는 좋겠네. 어린이집에 비하면 예전에는 슈아랑 뭐 역할극도 하고 그럼요. 집 안에서 거의 안방에서 에버랜드를 열어야 하고 막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근데 좋으면서도 그런 면에서 약간 안 좋은 점 하나는 뭐요? 피곤하니까 같이 놀려고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객만 되려고 그래요. 아빠가 쇼를 보여줘라. 본인은 향유만 하고 연출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빠 집에 가요. 이렇게 딱 앉아서 이런 상황을 그려줘요. 이런 뭐 놀이동산에 왔어요. 그럼 아빠가 그 놀이동산에서 그 공연했으면 좋겠어. 이제 디렉팅을 하는구나. 너 그거 같이 하자. 그래서 아니 나는 아빠 하는 거 구경할래. 예전에는 슈아가 그냥 먼저 선창을 하면 먼저 춤을 추면 그걸 그냥 따라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냥 슈아가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지시하면 수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사도 지정해주고 제대로 안 하면 또 다시 하라 그럴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포인트인데? 이것도 힘들었는지. 어떤 면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애로사항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주말에 한번 좀 시간을 내서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사람 많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궁금해요. 일단 한번 가보고 후기도 좀 들려주세요. 저는 유치원을 사실 안 나와가지고 어린이집 출신이어가지고 내내 어린이집만 다녔거든요. 그래서 궁금한데 또 그런 차이가 있군요. 아니 뭐 눈병 나셨어요? 지금 오른쪽 눈을 계속 지금 눈물이 나고 있어요. 깜빡이시면서 눈을 비비시면서. 하드렌즈를 끼는데 하드렌즈가 이게 먼지 하나가 잘못 들어가면 이 눈이 계속 따끔따끔해가지고 좀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어때 좀 끊고 조정할까요? 아니 괜찮아요. 네, 눈물. 그래요? 눈 오른쪽에 아수라 백작처럼 가지고 오른쪽만 눈물이 계속 나고 있는. 괜찮으신 거 맞나요? 잠시 좀. 예. 네. 정비하고. 네, 잠시 좀 끊어갑니다. 자, 잠시 오른쪽 눈을 정비하고 이렇게 돌아오셨고 한결 났나요? 거울 보니까 진짜 오른쪽 눈이 엄청 빨갛던데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눈 건강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네네. 어디까지 했어? 저 공공 어린이 도서관 생각자람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점별 아동 친화 공간 조성도 했죠. 혁신도시 어린이 복합 체험과정 미리네 도서관 중에 그리고 어린이 예술회관이 아직 건립이 안 됐죠. 추진 중이죠. 네, 이제 추진 중이죠. 거의 다 됐다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도시에는 어린이 목재 놀이터와 목재 문화 체험장 이제 조성 예정입니다. 맞아요. 이제 국비 지원 받아서 할 이것도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했었죠. 브리핑까지 했었죠. 시장이 직접 나서서.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 받을 예정이고요. 권역별 복합 체육시설도 확대했는데 뭐 실내 사이클 파크도 최근에 완성이 됐다고 하고 문화 관련해서는 더 아트 컴플렉스 건립. 이거는 약간 제동 관련돼요. 이거 내가 볼 때 불안한데 옛 종축장 부지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강조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음 시정 되면 이것도 뒤집힐지 누가 압니까? 왜냐면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창목 시정 때도 복합 문화 공간을 짓겠다고 했어요. 옛 종축장에. 근데 결국 엎어지고 또 비슷한 게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더 아트 컴플렉스는. 근데 이거는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단 말이야. 국비 부당전했다고. 이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다고 순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어서는 국립강원전문과학관과 원주시립미술관도 선거로 내셨는데 이거는 솔직히 본인 건 아니잖아. 원창목 시정 때 다 해놓은 거 도장만 찍고 계신 거죠. 네, 그래도 그럼요. 완성까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왜냐면 이따 얘기하기 전 완성도 못한 게 많으니까. 네네. 이거 잘 됐고 그리고 구룡사 명상센터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반곡금대, 소금산 그랜드밸리, 구도심 역사문화 자원을 잇는 관광 삼각 벨트를 연결했다고 강조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뭐 반곡금대 이거 뭐 지방차까지 발행해 가면서 그쵸? 그래도 네. 하려고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좀 늦긴 했습니다만 소금산 그랜드밸리도 어쨌든 뭐 저 재검토한다 그랬다가 그래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도심 역사문화자원은 뭐 하고 계셨다는 거야 이거? 이해가 안 되네. 뭐 문화자원 다 부숴놓고서 뭐 하셨다는 건지. 그 지금 남아 있는 바람길 숲 하나를 가지고 아니 그게 구도심 역사문화자원인가? 강원 가명도 제대로 챙기고 계신지 의문인데 역사박물관 예산 뭐 줄줄이 삭감하는 거 보면은 뭘 지금 챙기고 관광 삼각벨트를 하고 계시다는 건지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참 뻔뻔하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삼각형에 꼭 정삼각형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아니 방곡금대 소금산 정도만 넣었으면 충분했을 텐데 굳이 구도심까지 언급하는 것은 기만 아니냐. 3의 법칙을 지키고 싶었던 게 아닐까. 네. 그럼 웃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김없이 들어가야죠. 만두 축제 개최도 내세웠고요. 안전관료에서는 이제 자율방범 합동 순찰대, 24시간 재난 상황실 개소,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 보안 등 설치를 이제 내세웠는데, 그러나 이제 원주시 사회조사 보고서 저희가 저번에 읽었던 거 보면은 시민들은 안전에 대해서는 또 불안한 것 같다라고 네.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눈에 띄는 체감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제로 내건 것들을 교통 관련 공약이 많은데 이제 여주 원주 복선 전철과 GTX D 조기 개통 꼽았어요. 그리고 수도권 광역철도 지평에서 원주까지 이게 연장도 내세웠습니다. 이게 지하철 뚫겠다는 맞아요. 거죠. 수도권 네. 전철 들어오겠다. 불온 IC 개통 2028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관설 하이패스 IC 준공 2027년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내가 잘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첨단 의료 복합단지 지정,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원주 연립, 강원 과학기술원 건립, 대도시 특례, 공공기관 2차 이전. 이건 내가 이제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서 해나가야 되는 문제다. 내가 한 번만으로 해서는 이거 완수 못한다. 2번, 3번 해야 이거 끝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한 번 더 저를 선택해달라 하면서 이런 아젠다들, 사업들을 좀 강조를 한 거죠. 특히 이런 장기 과제를 이렇게 열거했다라는 그렇죠. 게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들여오려면은 4년으로 안 됩니다. 8년, 12년 해야 합니다. 계속 약간 볼모로 잡아서 맞아요. 인증 일극을 벌이는 느낌이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강조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단의 시정에서는 계속 생태계를 강조하면서 그렇죠. 게다가 기반을 닦는 갖고 있는 과정이었다. 내가 2번, 3번 했을 텐데 선택을 안 해줘서 내가 못했네. 만약에 나중에 못하면 그런 얘기 하시겠죠. 네. 공약달성 못하면은. 이런 아젠다들 좀 내세웠고요. 어쨌든 이렇게 쭉 봤을 때 뭐 성과가 있죠. 그럼요. 성과하면 또 네. 성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습니다. 열심히 그러면 안 하셨어요. 되죠. 진짜 심각한 거죠. 열심히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보다는 이제 논란이 더 많지 않으셨나 네.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는데 정리하자면은 뭐 불통 졸속 비위 어떤 논란 의혹의 또 연속 있지 않았나. 네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겠지만 그 3년차 기자회견에서는 일절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할 수가 없죠. 성과만 너무 네. 내세워가지고 저희가 균형을 좀 잡아드려야겠다라는 생각. 자, 일단은 아카데미 극장 철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원광수 시정을 상징하는 그렇죠. 네. 최근에 저 원주신문의 심규정 편집국장도 비로봉에서 칼럼으로 또 필봉을 휘두르셨던데 이 원광수 시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다. 맞아요. 앞으로 재선에 도전하든 삼선에 도전하든 이 아카데미 극장은 두고두고 원광수 시정을 평가하는 어떤 시금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가 원광수장의 철학을 다 담은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이런 문화유산을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창조력이라든지 활력이 넘치는 구도심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어디에나 있는 흔한 뻔한 걸 지어가지고 개발 논리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냐 프레임의 싸움이었는데 결국은 후자를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좀 지루하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 하는 행정의 과정도 얼마나 구시대적이었습니까? 이야기도 제대로 안 듣고 그냥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따라와라 그냥 이게 뭐 거의 개발 독재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졸속 처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반대한 시민들은 철저하게 지금 탄압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법정 소송이라든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소통을 강조하면서 그 소통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거를 이제 아카데미 극장 철거가 다 함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원광수 시정 4년 어땠냐 돌이켜볼 때 당연히 이거 하나 첫 순위로
우리는 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법정 문화도시 사업 이거 잘 되고 있던 거. 야, 시민 주도성에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최우수와 우수만에 그렇죠. 받았던 이 법정 문화도시 사업도 너무 시민 주도성에 매몰이 됐던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그리고 무슨 보조금 부적정 사용했다. 이거 나중에 경찰에서 다 무혐의 수사 결과 나오죠. 이런 이유로 대도 안 되는 이유로 뒤집어가지고 결국에는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게 되는 용두사미로 끝나게 하는 어떤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지요. 그야말로 3+2 시대를 그러니까 춘천은 최우수로 끝났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랑 비슷하게 출발했다. 근데 원주는 고꾸라지고 춘천은 승승장구하고 이 차이는 결국 시장 차이가 아니겠느냐라는 점 두고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도 불통졸속 행정이 돋보였죠. 그 앞에서 본인이 열거했던 성과들 그게 이제 어쨌든 원창목 시정에서 이어져 왔던 게 본인의 시정에서 결과로 나타난 거잖아요. 주워먹지도 못했다. 자연스럽게 자기의 성과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동안 하는 대로 했으면은 법정 문화도시 5년의 결과는 자기 시정에서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그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계속 하시죠. 이 아카데미 극장도 그렇고 법정 문화도시도 그렇고 잘했으면은 마무리 왜냐면 전인 시정부터 거의 다 해놓은 거니까 잘 마무리만 해도 박수 받을 텐데 이거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가면서 철거를 했냐. 아니 이게 오히려 지금 또 만약에 자기가 도전하는 재선의 중요한 결과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과로. 나중에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가 다가오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감행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소금산 그랜드밸리 방곡금대도 처음에는 재검토하려다가 결국에는 추진을 했어. 근데 왜 유독 더 확실시되는 아카데미 극장과 법정 문화도시는 이렇게까지 정권의 사활을 걸어가면서 뒤집어야만 했느냐. 그 이유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자, 그리고 안에서도 갈등이 심했습니다. 특히 노조와 사사건건 부딪혔는데 특히 공무원 다면평가 폐지 관련해서는 지금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원광시장이. 이거 또 재판 들어갈 수도 있다. 또 시장이 법정에 서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게 내부적인 문제가 결국 밖으로까지 확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도 불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분명히 실무부서에서는 이거 다면평가는 인사기준 변경이기 때문에 1년 유예를 두고 해야 합니다. 관련법에 의거를 해서 했는데 일설에 의하면 시장이 그냥 바로 추진해라라는 강행 의사를 표명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냥 1년 유예 없이 하는 바람에 지금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된 것이다. 항상 보이지만 그 자기 확신이 딱 결정이 되면은 이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것도 무리수를 더 가면서 반드시 해만 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언젠가 또 드러나는 진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그 결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측근 비위 의혹도 많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단 비서진의 직권남용 업무 추진비 부적정 사용 관련해서 지금 수사 이어졌고 지금 송치 이어졌고 이제 아마 기소에 들어갈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 선거 앞두고 이거 줄줄이 재판 소식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이것도 약간 화약고도 어떻게 보면 원광수 시정 입장에서는 재선과도를 달리는 데 있어서. 자, 그리고 역시 원주문화재단,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원주시 체육회 등을 둘러싼 측근 보훈 인사 있었는데 요즘 핫한 건 역시 또 초반에는 문화재단이 핫했는데 요새는 또 시설관리공단이 아주 뜨거워요. 단연 압도적입니다. 왜 이렇게 주목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주간 조남연이라고 할 정도로 이 공단 이사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간 결국에는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 임명하니까 이런 일이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은 이제 시민의 몫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외에도 녹지를 없애고 주차장을 무분별하게 만든다든지 치악산 케이블카, 원주천 르네상스와 같은 어떤 생태 보전과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파크 골프장도 지금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곳곳에 항행하고 있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지금 태장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계속 반대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도 조금은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좀 대화와 어떻게 보면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니까 계속 사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원광시장의 색깔을 좀 일관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느낌도 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어떤 재생의 측면이라든지 그런 활용의 측면에 대한 고민보다는 없애. 그리고 무조건 새로 만들어. 그렇죠. 개발해.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관치와 개발 독재의 망령을 이제 원주시에서 다시 보게 되는 느낌이다. 제가 그래서 리틀 윤석열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윤석열은 우리가 보내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잘 하셔야죠. 네. 어쨌든 원광소 시정은 지금 원주 MBC 보도에 따르면은 재선 도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저희가 내일도 이야기하겠지만 시의회에서도 넌지시 약간 2번, 3번까지 하겠다 그럼요. 본인이 네. 약간 그런 의사를 표명하셨거든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나는 내년 선거에 나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과와 과제, 그런 어떤 부정적 평가를 본인이 좀 어떻게 잘 가름해 나갈지 활용을 하든 네. 아니면 이제 평가를 좀 반전시키든 그런 노력을 기울일지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원주통신 두 번째 소식 이제 이재명 정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출범 한 달째를 맞이했습니다. 네. 출범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게 그 한 달의 기간 동안에서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 확실히 실용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특히 저는 타운홀 미팅을 전국 지금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요. 특히 호남에서 한 게 화제가 많이 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호남 지자체장들의 역량을 그대로 보여준 미팅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어떤 그 간담회 자리를 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하는 말이 그래서 뭘 해달라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통령이 뭘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확실히 이 사람은 그렇게 실무적인 그런 내용들 또 실용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되게 주목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걸 떠나서 코스 자체, 대통령이 되기까지 코스 자체는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분이 어쨌든 시민운동가로서 시민사회에도 바삭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까지 다 두루 경험한 다음에 심지어 국회의원도 했어. 정무적인 감각까지 키웠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도 잘하고 정무적인 감각까지 있는 상황에서 되니까 확실히 어떤 일 처리하는 방식이 기존의 여느 대통령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 시원시원하다는 느낌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이 프로세스를 인지하고 있구나라는 그렇죠. 게 그런 부분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일을 이제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도 그래도 뭐 허투루 하거나 대충 할 것 같지는 않다. 맞아요.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해보려다가 고꾸라질 수는 있을지언정 대충 하다가 시간만 끌다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설사 그 정책이나 방향이 시민과 맞지 않는 방향이거나 아니면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방향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거나 그럴 수는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그런 수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슬로건, 듣기 좋은 이야기들 보통 많이 이제 내세우곤 하는데 특히 그런 타운홀 미팅에서도 느껴졌지만 그런 것들 안에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 앞서서 이제 원광수 시장 얘기를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 그 차이가 더 현격히 부각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일단 한 달 동안 뭐 크게 뭐 문제될 것도 없었고 무난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보수 진영에서는 또 생각보다 더 일을 잘한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뭔가 일에 대한 이야기들보다는 결국에는 인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늘 얘기하시죠. 대통령 어려울 거 없다. 인사만 잘하면 된다. 근데 제가 되묻죠. 인사가 원래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다 인사 때문에 망하는 건데 흥하고 망하는 것도 다 인사에서 좌우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뭐 또 근데 최근에 기자회견에서는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들을 쓰는 거다라고 해명하기도 해서 그러니까 그런 뭘 또 해명까지 뭐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그냥 말했다는 거죠. 설명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저희 인사 얘기가 나왔으니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인사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 네. 그렇죠. 조금 더딘가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지지난주쯤까지는 특히 차관 인사 먼저 나오고 이제 장관은 조금 이제 발표가 안 되다 보니까 뭐 문제 있나 했는데 그래도 지난주에 줄줄이 다 발표를 하면서 그 속도감을 좀 내는 모양새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중에서도 강원도 출신의 인사가 누가 있는지 사실 이거 고리타분하거든요. 네. 내 고향, 내 고장에 누가 좋은 자리 얻었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조금 따분하긴 합니다만 진부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은 그래도 새 정부다 보니까 누가 좀 강원도를 신경 써서 챙길지에 대해서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언론에서 아주 신났더라고요. 강원 인사가 많이 포함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좀 요직이라고 보면은 일단은 우리 원주 출신 인사로 국무조정실장에 윤창열 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 국무조정실장이 뭐 하는 곳이냐? 안 그래도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네. 이제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서실장과 함께 보좌하면서 이제 국무회의 안건의 실무를 책임지는 어떻게 보면 국정 전반을 좀 관할할 수가 있는 그런 관료의 어떤 최정점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로 이제 정치인이 많이 맡게 되잖아요. 맞아요. 정무적인 어떤 감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맡게 된다면 국무조정실장은 이제 관료 출신들이 많이 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료 중에서는 그래도 탑 티어 보직 중 하나다 꼽을 수가 있고요. 네임밸류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뭐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라든지 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든지 이분도 지금 수사받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라든지 이런 이름값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면은 나중에 큰 자리 보통 하나씩은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특히 이제 김동연 지금 지사가 어쨌든 국무조정실장을 해가면서 관료에 겪을 곳은 다 겪었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이 국무조정실장 하고 나면 다음 가는 곳은 뭐 경제부총리나 정말 어떤 관료의 최정점까지 가는 거예요. 네네. 내지는 뭐 국무총리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맞아요. 근데 이 중요한 국무조정실장에 우리 원주 출신의 윤창열 씨가 임명이 됐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이분이 원주중을 나왔고요. 대성고를 나왔습니다. DS 라인이다. 정부에서도 원광소 시정에 이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DS 라인 전성시대가 열리는 겁니까? 지금 DS 라인들이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유심히 보진 않았는데 그 뭐 이마트 가는 길에 대성고 지나면은 현수막이 분명히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으리으리하게 이미 붙었지. 봐야겠네요.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경축 이거 당연히 붙여놨겠죠. 그리고 서울대 외교학과 8호 학번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번 인사 중에서는 요직 중에서는 유일한 이제 원주 출신이서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어서 장관으로도 임명이 된 강원 출신 인사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국회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번 양구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강원 출신 법무부 장관이 탄생해서 아주 뭐 대대적으로 지역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던데. 아니 그리고 이분이 요즘 그 뭐 3대 500 뭐 그런 걸로도 화제가 그게 뭐예요? 3대 500 되는 걸로. 요새 뉴스를 안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나이에도 3대 500을 할 정도로 피지컬이 이분이 맞나? 이분이 맞았던 것 같은데. 한번 검색해보고 계세요. 건강관리를 어쨌든 뭐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정성호 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초창기부터 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혔잖아요.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친명계가 없다고 했을 때도 유일한 거의 친명계다 싶을 정도로 오래 전부터 이재명 대표와 이제 인연이 있는 뭐 30년 지기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최측근인데 결국은 요직이 안 쳤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최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성호 의원을 두면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여기 정치하게 됐다 이런 뭐 일화를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런 얘기가 화내실지도 모르지만 이제 뭐 윤석열이 이제 한동훈을 안 쳤듯이 이재명은 이제 정성으로 안 친 격이 아니겠냐. 보통 이제 최측근들을 많이 안 치게 되니까. 네네. 참고로 이분은 이제 양구 출신이랍니다만 이제 정치 생활은 이제 경기 동두천, 양주, 연천, 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맞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3대 500을 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워낙 또 운동을 많이 해서 팔뚝이 두꺼워가지고 3대 500도 칠 것 같다. 3대 500을 치는 것도 아니고 칠 것 같다는 뭐야? 그러니까 그거더라고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우리 춘천고 출신의 윤호중 국회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은 경기 구리가 지역구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남양주에 살 때부터 우리 이웃 동네 구리 국회의원은 항상 윤호중이 하더라. 우리 경기도가 한창 한나라당으로 물든 시절에도 윤호중만큼은 당선이 되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나중에 뭐 원내대표도 하고 승승장구하더니 결국에는 행안부 장관으로까지 갔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가평 출신입니다. 그래서 가평 바로 옆이 춘천이니까 맞아요. 고등학교도 춘천으로 나왔고요. 이어 맞물려서 행안부 차관에는 홍천 출신의 김민재 전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자치행정 비서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행안부는 장 차관이 다 강원 출신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행안부는
지방 분권이라든지 균형 발전을 또 담당하는 주무부처잖아요. 그렇죠. 이곳에 네. 모두 강원 연구에 어떻게 보면은 인사가 임명이 됐다는 사실은 강원도 입장에서는 또 고무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그렇죠.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를 또 맞아가지고 많은 걸 또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동안에 줄줄이 행안부가 제동을 걸어왔었는데 이제는 좀 팔이 안으로 굽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지역 언론의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례적인 것 같긴 합니다. 행안부의 장차관이 모두 강원 연구라는 것은. 자, 통일부 차관의 강릉 출신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가 임명됐는데 김남중? 김중남? 이게 남중, 중남. 강릉에 네, 좀 비싼 이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중 어쨌든 통일부 차관은 역시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또 남북 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북 확성기를 중단시켜가지고 아주 접경지역에서 환호성을 내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이 대북 업무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이제는 뭐 남북 관계부로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도 있던데 남북 관계를 이제 조율한 이제 통일부의 2인자로 강릉 출신을 또 임명했다는 것은 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의미가 있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의 양구 출신 이호현 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이거 내부 관료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맞아요. 이 차관이 하는 일이 자원과 이제 에너지를 담당하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또 정의로운 전환이라든지 또 폐광이라든지 최근에 좀 석탄 공사도 좀 말이 많은데 고용승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또 다뤄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현안이 아주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강조했던 게 이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든지 리백 해야 된다. 그리고 산업적 측면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는 어쨌든 저 수소 에너지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관할하는 산자부 2차관의 우리 양구 출신의 인사가 임명됐다는 거 역시 이것도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느냐 호재가 아니겠느냐라고 또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정무수석의 철원 출신 우상호 전 국회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좀 포석으로 읽히는데 우상호는 어쨌든 본인이 이제 지난 총선에 불출마한 이후에 다음 정치 행보를 뭘로 할 것이냐. 원래는 이제 국회의장을 노렸었다가 지난 국회 때 그 안 된 뒤로는 불출마도 선언하고 그쵸. 좀 고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강원도지사 쪽으로 좀 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서울시장과 뭐 이게 도지사 이제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후보 너무 많잖아. 근데 강원도지사는 무주 공산에 민주당 나올 후보가 없단 말이야. 내가 약간 네임밸류를 활용해가지고 슬쩍 들어가 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그 대선 기간에도 이 이재명 캠프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돌아다녔잖아요. 접경적으로 강원도에서도 특히 특히 철원 출신이기도 하니까 접경적에 또 강세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 좀 우상호 정무수석의 임명은 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그런 인사가 아니겠냐.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게다가 이제 정무수석 자리, 이 정무수석이 관할하는 비서관 중에는 자치발전 비서관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행안부 장차관과 맞물려가지고 이제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을 또 담당하는 역할을 또 우상호 수석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를 위해 그냥 강원도를 전폭적으로 밀어줘가지고 내년 선거 다 잡겠다 이거 아니냐. 강원도지사부터 해가지고 18개 시군을 좀 파랗게 물들이려는 좀 보관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거듭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략이 과연 내년에 주요할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리해 보면은 3장관 4차관입니다. 강원 출신 인사로 보면은 이 정도면 꽤 많이 인수된 거 아닌가요?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윤석열 정부는 강원 홀대론이 나올 정도로 맞아요. 너도 나도 홀대여가지고 모르겠는데 강원 홀대론이 나올 정도로 장차관 인사에서 물 먹었었어요. 강원 출신 인사가. 그 강원 출신 장관이 나온 게 윤석열 정부 취임 2년 이후였거든요. 김한섭 환경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었죠. 강원 출신 인사로서 장관으로서는 그럴 정도로 늦었었는데 이건 뭐 정권 들어서자마자 지금 장관만 3명에 차관 4명이면은 윤석열 정부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거고 언론이 신낼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지금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고요. 전반적으로 강원뿐만 아니라 지역 안배를 대단히 신경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보니까 영남과 호남 출신 인사의 비율도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강원까지 챙기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마 좀 안배를 좀 적절하게 해서 허투루 하는 것 같지는 않다.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이러다가 충청 홀대론 충청도 어느 정도 비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인구 비례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정무적인 균형, 인구적인 균형 이런 걸 좀 고려해서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럼 고려했나 보네요. 충청은 뭐 지금 뭐
수도 이전까지 지금 얘기 나올 정도로 공들이고 있는데 지금 안배를 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면 자치분권, 뭐 대북 정책, 에너지 분야 이렇게 강원 현안과 직결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뭐 강원 출신이라고 꼭 고향 생각하진 않겠죠. 지금 뭐 쌍팔년도도 아니고 그렇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강원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아주 조금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우리가 남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눈곱만큼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의 그 정도의 희망 정도는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재미 삼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정도는 할 수 있다. 너무 낮추시네 또. 그러니까 지금 관계 좀 공무원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장차관과 관련 있는 강원도의 공무원들 싹싹 긁어보아서 지금 좀 로비를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방향성이 담겨 있기는 분명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강원도를 어쨌든 신경 쓴다는 인상을 주고 싶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또 강원 출신 인사들 대거 등용을 했겠죠. 뭐 좀 누가 기대되세요? 그렇죠. 3장관 4차관 지금 들리는데. 아니 근데 저는 원래 그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이제 후보가 가장 인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행안부 쪽이 뭐 행안부는 지금 장차관이다. 어쨌든 강원도 쪽이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오히려 더 이게 실질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쪽에 더 주목이 되네요. 그러니까 강원도를 위해서는 좀 행안부 쪽이 관심이 가고 맞아요. 개인적인 관심사는 또 법무부 쪽이다. 검찰에 대해서 이를 갈고 계십니까? 빨리 기소청 빨리 독립해가지고 이문정 안 쳐야 된다. 개혁을 반드시 빠른 속도로 이뤄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좀 인사가 되고 있고요. 한편 이제 하마평에 올랐으나 임명되지 않은 강원 출신 인사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김병주 국회의원, 이분 이제 강릉고 출신인데 원래 이제 국방부 장관 아니면은 국가안보실장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둘 다 임명이 되진 않았습니다. 본인 말로는 이제 국방부 장관에도 내가 안규백 의원을 추천했다. 어쨌든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또 공약이었기 때문에 군 출신인 본인은 지금 당장은 좀 이선 호텔. 뭐 후반기 국방부 장관을 또 노려볼 수도 있으니까 정권 후반기. 맞아요. 네. 어쨌든 이분 또 한미연합사령부 이제 부사령관을 여기만 또 사성 장군 출신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그리고 또 이 12선 내란 사태 때 혁혁한 이제 바로 라이브 키고 맞아요. 다음날 줄줄이 장군들 인터뷰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던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증거를 많이 수집해놨었죠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한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국방위원장을 또 맡을 수도 있는 맞아요. 거죠. 참고로 이분은 경기 남양주의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남양주 제가 사는 쪽은 아닙니다. 사실 남양주 갑이고 제가 사는 곳은 남양주 을이긴 한데 익숙합니다. 여담이지만은 국방부 장관이 또 이번에 민간인 출신이고 또 거기다가 최초로 방위 출신 맞아요. 국방장관. 우리 또 국인 씨가 약간 소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공익들도 1천만 공익들도 희망을 갖게 하는 인사가 이루어졌다라는 말들이 나오던데. 복무할 때 뭐 항상 농담처럼 이제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 친구들과 얘기할 때 너희들은 국방부 소속이지만 우리는 행안부 소속이다, 뭐 행정부 소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이제 어엿한 물론 그 방위가 공익하고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방위 출신도 국방부의 수장이 될 수 있는 우리 군을 통솔하는 위치에 오를 수가 있다는 점 이번 인사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이분은 또 속초 출신이죠. 전 수도방위 사령관을 역임한 삼성 장군이기도 한데 원래는 이제 국방부 차관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네. 정무적인 고려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김도균 위원장 같은 경우도 차기 총선에서 또 출마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도당 위원장으로서 어느 정도 좀 커리어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장관이 민간인이니까 차관은 또 군 전문가로서 현역 출신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단단하게 이제 이끌고 가겠다, 밸런스를 맞추겠다 그런 포부도 있었는데 다른 군 출신 인사가 임명이 되면서 삼성장군 출신이 되면서 물을 먹게 됐습니다. 일각에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김도균 위원장이 차관으로 가면 도당 위원장이 공석이 되니까, 강원도당 위원장 공석이 되니까 그 자리에 송기현 의원이 들어갈 거다. 그러니 송기현 의원 입장에서도 어쨌든 하나의 전환점이 되죠. 송기현 의원이 지금 3선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임위원장도 못해. 당내에서도 요직에 못한 자 뭐 하는 게 다 부위원장밖에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주 의뢰에서는 안타까운 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좀 리프레시하는 겸해서 도당 위원장이라도 좀 맡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김도균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으면서 현상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 국방부 그쵸? 차관으로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또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또 지방선거 지나면서 또 어떻게 또 달라질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아직 장관 인사가 안 된 부처가 딱 2개 남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하마평에 맹성규 국회의원이 유력하다고 나오는데 이분이 강원도 출신 아닙니다만은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 깨알같이 또 인연이 있어요. 인연이 있습니다. 네. 최문순 도정이었던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부지사를 하면서 평창올림픽 준비에 어떤 공을 세웠죠. 정치는 지금 인천 남동갑을 지역구로 3선 제를 하고 있고요. 이번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토부 출신 관료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토부를 잘 알고 있다. 이분이 적임자라는 얘기 나오는데 왜 임명이 늦어질까요? 그러니까요. 네.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사실상 내정된 것처럼 보도도 되고 이랬었는데. 그렇죠. 근데 뭐 정은경 청장도 뭐 이게 늦어지다가 결국에는 복지부 장관 후보로 이제 올라간 거 보면은 결국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계속 좀 뭐 검증의 과정을 좀 거치는 걸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네 그런 거 이게 이제 곧 발표가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곧 되지 않을까? 이런.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체부 장관이 왜 이렇게 임명이 안 되나. 사실 국토부는 되든가 말든가. 내가 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개발을 할 것도 아니고 문체부가 사실 우린 궁금하죠. 문화 정책이 어떻게 짜여지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원래는 저 유홍준 전 저 문화재청장이 유력하다 그랬는데 본인이 지금 고소한 걸로 알려져서 뭐 새로 찾아야 할 판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찾고 다니고 있잖아요. 자리 때마다. 네. 맞는 자리에서도 좀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우리 참여정부 때는 이창동 감독이 문체부 장관을 아주 파격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당시 이제 하면서 스크린 쿼터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긴 했습니다만 그런 깜짝 어떤 영화인 인사 이런 것도 한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가 지금 계속 홀대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아카데미 수행하면서 이제 영화계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식도 생기기 때문에 영화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영화인이 좀 장관이 될 필요도 있지 않겠냐. 다시 한번 어떤 20년 만에 이창동 감독 같은 뭐 이런 뭐 박찬욱 그러니까 이제 또 진보 정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또 안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얘기들도 나올 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도 좀 영화평론가 출신 강유정 의원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얼마 전에 런닝맨 보는데 오프닝에 그 얘기 꺼내더라고요. 유재석 씨가 국민 추천제잖아요. 추천됐다고 막 멤버들이 그러면서 유재석 형 장관 되는 거냐 이러면서 김종국 씨가 그 얘기를 했다고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재석이 형 이번에 장관 되는 것 같던데 이런 얘기 했다고. 근데 뭐 손살을 쳤다고 하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추천이 많이 됐잖아요. 뭐 맞아요. 뭐 아이유 씨도 됐다 그러고 봉준호 뭐 월클라인 다 들어갔죠. 근데 뭐 어쨌든 고심이 깊어지는 것 같아서 문체부 장관 인선도 어쨌든 주목을 하게 된다. 강원 출신 인사가 되면 또 금상첨화. 그러니까 생각.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 강원도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네, 세 번째 소식은 양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진아 양양군수 결국 실형을 받았습니다. 네, 뇌물수수, 강제 투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아 군수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소식이 나올 때면 왜 항상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느냐. 기사 댓글 항상 달리는데 원래 국민의힘이었다가 논란이 되니까 이 의혹이 불거지니까 이제 당에서 제명 위기를 맞으니까 탈당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현재 무소속 상태이지만 국민의힘 탈당 출신이다라는 점 강조하고요.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 김종헌 지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양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으며 양양 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판시했습니다. 네네. 김 군수의 혐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여성 민원인 A씨가 있습니다. 여성 민원인 A씨에게 토지 용도 변경 허가와 관련해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 의자를 수수하고 A씨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여기에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거나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CCTV 영상이 공개돼가지고 맞아요. 바지 내린 군수님으로 이게 도마에 오르고 이게 참 웃음이 나오긴 하는데 웃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네. 부끄러운 국민들만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벌였었는데 아주 그러니까 혐의도 제 골고루 받았어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수수의 강제추행 이렇게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6년을 구형했어요. 꽤 중형을 때렸어요. 네네. 검찰은 이렇게 때려달라 요구를 했는데 법원은 일단 징역 2년만 때렸다. 그 이유는 혐의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군수가 현금 500만 원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했어요. 요거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나머지 현금 아까 2천만 원을 뇌물로 받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중에 500만 원만 인정하고 1,5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어요. 재판부는. 그리고 강제추행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민원 해결에 관한 도움과 같은 것을 기대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합의하에 한 것이다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이것도 금액을 이렇게 따로 쪼개서 보기도 했나 봐요. 이게 한 번에 준 게 아니라 500만 원 준 것도 있고 나중에 추가로 준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추가로 준 거는 뭐 대가성이 뭐 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판결문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언론 보도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김군수 측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재판 과정에서. 나는 A씨와 연인 관계였다. 민원인으로 만나서 내연 관계로 발전을 해서 그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강제추행 사실을 이제 어쨌든 변호하겠다고 그렇게 밝혔는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그런 주장한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인 아니었다. 그냥 민원인 관계였다. 재판부는 그렇게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재판 과정에서 김군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마의자를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배우자가 받았다. 나는 집에 와보니까 안마의자가 있길래 배우자가 뭐 새로 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명했거든요. 그럼 두 개를 종합해보면 뭡니까? 나는 민원인 A씨와는 연인 관계였는데 A씨가 준 안마의자는 배우자가 받은 거다. 그러면은 일단 바람핀 거는 플러스 자기가 안마의자 받은 것도 배우자한테 떠넘긴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천하의 XX가 있으니까 이게 배우자는 무슨 잘못입니까, 이 진짜. 아니, 그럼 나도 뭐 정확히 배우자가 여기에 얼마나 연루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김군수의 해명을 어쨌든 법원은 다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안마의자도 분명히 김군수가 대가성 있게 받은 것이고 그리고 A씨와 연인 관계도 아니었다. 어쨌든 근데 대놓고 재판 과정에서 본인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나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합의하야 성관계였습니다.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안마의자는 내 아내가 받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는 게 이 김군수의 어떤 바닥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 이게 기사 보면서도 기가 차더라고. 혀를 차게 되더라고, 진짜. 그게 어쨌든 군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역의 군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 이렇게 자기 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사안으로 재판을 받는 것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 모면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황당하더라고요. 법원도 저희랑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군수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때렸고요. 안마의자를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한편 이 사안이 근데 이제 복잡합니다. 민원인 A씨가 이제 강제추행 어쨌든 내가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뇌물을 제공한 건 맞는 거잖아요. 재판부가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으니까 그 뇌물을 제공한 건 또 민원인 A씨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민원인 A씨도 뇌물을 제공하고 여기에 성관계 모습이 담긴 CCTV 촬영물이 있다면서 김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법원은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A씨가 군수에게 뇌물도 줬고 그리고 너 나랑 성관계한 영상 있어? 이거 가지고 뭐 군수를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 혐의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법원은. 그리고 A씨와 공모해서 김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박봉균 양양군의원 이분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분도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민원인 A씨를 돕겠다고 어떻게 보면은 그 CCTV 영상을 포함해서 김군수를 찾아가서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이랬겠죠. 근데 그걸 이제 협박 혐의를 적용을 같이 한 겁니다. A씨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같이 때렸다. 참고로 이제 금고 이상형이면은 선출직이 박탈이 됩니다. 김군수 징역 2년이니까 당연히 날아가죠. 그리고 저 박봉균 의원도 집행유예형이어도 금고 이상이기 때문에 징역형이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까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확정 판결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김진아 군수와 박봉균 의원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아 군수는 형이 너무 과하다. 박봉균 의원은 나는 공익적인 목적을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협박을 적용했냐. 어이가 없다. 이러면서 항소를 했고요.
검찰과 민원인 A씨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은 김진아 군수는 어쨌든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속 상태였는데 네네. 계속 구속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계속 지금 빵에 계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양 군정은 누가 이끌고 있냐? 부군수인 탁동수 씨가 이끌고 계십니다. 탁동수 씨, 탁동수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 이주 권한대행 체제도 이제 끝났는데 이 지방정부 양양 군정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 근데 김진아 군수가 좀 1심에서도 징역형 나오고 만약 2심에서도 징역형 나오고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그렇죠. 탁동수 부군수는 뜻밖의 내가 부군수 해야 되는데 원곡계는 군수일까지 긴 시간 동안 군수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탁동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될 전망인데요. 민심은 이미 싸늘하죠. 그쵸. 김진아 군수에 대해서. 그래도 명색이 3선까지 한 분인데 이게 뭐냐. 너무 추하다 말년이. 지난 1월 10일에 주민 소환 투표가 들어갔었습니다. 저희가 전했었죠. 그 당시에 투표율 32.25%로 역대 지자체장 소환 투표 중 가장 높은 투표를 기록했어요. 33.3%면 까는 거였는데 맞아요. 단 1.05%포인트가 모자라서 못 갔다. 근데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끝까지. 맞아. 이게 그 퍼센트로 1.05%이지만 명수로 보면 그보다 더 좀 아슬아슬했었잖아요. 그렇죠. 또 양양군이 인구가 또 적은 편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몇백 명만 정말 했더라면 이거 정말 역사상 최초로 소환당한 지자체장이 될 수도 있었다. 양양 군민의 손으로 이 부끄러운 군수를 쫓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점. 근데 거의 육박했다는 점에서 이미 국민들의 평가는 내려진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 당시 양양구에서 군정부에서 그렇게 온갖 방해 공작 으로 의심되는 행위들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들은 굴하지 않고 투표에 나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투표 당일날 뭔가 급하게 잡힌다든지 그렇죠. 뭔가 행사가 급하게 잡히고 단체로 어디로 데리고 가고 뭐 어르신들을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또 뭐 블랙박스로 찍기 위해서인지 차가 항시 뭐 이렇게 대기 상태였다. 맞아요. 공무원들 앞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를 보여줬다는 점. 이미 민심의 평가는 내려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법정에서 평가가 내려진 거죠. 불명의 3선 마무리가 매우 유력하고요.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 못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김진아 군수에 대한 우리가 어떤 국민들의 직접적인 선거를 통한 평가는 못 하더라도 이 군수를 공천한 당에 대한 평가는 또 명확히 내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한편 우리 김진아 군수의 이제 비슷한 어떤 혐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역시 국민의힘의 심규현 동해시장도 원래 구속 중이었는데 이분이 맞아요.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복귀했더라고요 이번 달.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또 보석 그 결정이 됐는데 기다렸다가 그냥 구속 만료로 이제 나왔잖아요. 아마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비슷했던 거지. 보석금을 내가 굳이 내야 되나? 어차피 곧 있으면 만료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구속 기간 만료 기다릴 거예요. 결국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이분 11억 원이 넘는 규모의 지금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무슨 뭐 저 동해안 저 킹크랩 약간 대개 사업업자와 이렇게 연관이 돼서가지고 뭐 영화에서 보던 뭐 법인으로 받았으면 스케일이 큽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법인 규모로 받은 거여가지고 이게 우리가 막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보던 그러니까 뭐 대기에서 이런 거는 사실 그렇지 않나. 이것도 지금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저희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해시장은 역대 민선 모든 시장이 사법 처리된 바 있습니다. 네네. 그 흑역사를 지금 이어갈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아까 김진아 군수랑 마찬가지입니다. 양양군도 그렇고 동해시도 그렇고 왜 이렇게 부끄러운 시장들이 탄생할까? 결국은 우리가 평소에 뭐 이 시정과 군정을 잘 견제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제대로 심판하고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일할 일꾼, 참된 대표자를 제대로 옥석을 가려서 뽑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느낍니다. 이게 뭐 우리 이번 대선 때도 좀 느꼈지만 결국에는 개인의 일탈로 이걸 계속 치부할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양양과 동해는 보수세가 가장 강한 지역 중 하나입니까? 이제는 달라지는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더욱더 강조를 합니다.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7월 원주 강원 행사 추천해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첫 번째 2025년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7월에 열립니다. 그럼요. 강원도를 대표하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놓칠 수 없는 축제죠. 네, 바로 아름다운 강원도 대자연의 품에서 펼쳐지는 클래식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이제 알펜시아 콘서트홀과 대관령 야외 공연장을 비롯한 강원도 전역에서 열리는 음악제입니다. 이게 평창을 중심으로 메인 어쨌든 축제는 열립니다만 또 원주나 뭐 춘천이나 강릉이나 이렇게 찾아가는 음악제들이 또 부대 프로그램으로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상 강원도 전역이 클래식으로 물들 수가 있다라는 점. 네네. 저 2025년 7월 23일 수요일부터 8월 2일 토요일까지 11일간 21차례 공연이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살펴보면은 개막 공연과 폐막 공연은 이미 매진이 됐더라고요. 가장 주목을 받기 때문에 네. 아쉽지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살펴봤을 때 보니까 서울시향이 개막 공연을 해가지고 그 유명한 서울시향. 네. 가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안 돼서 폐막 공연이라도 가볼까 했는데 이미 폐막 공연도 더 빨리 하셔야지. 매진이 돼 있더라고요. 서울 도서전 다녀온 그 속도로 하셨어요. 맞아요. 네. 뒤늦게웠습니다. 원주시향이나 열심히 봐주시고요. 네. 네. 그 외에 그러나 추천한 공연을 좀 꼽아주셨어요. 네. 21차례 공연 중에 개막식, 폐막식은 못 가고 나머지 중에서 구인 씨가 주목한 공연 2가지가 있네요. 네, 먼저 이제 콘서트 6 이제 여섯 번째 그 공연인데요. 프랑스 낭만의 선율이라는 타이틀로 대놓고 그냥 프랑스를 꼽아주셨군요. 그럼요. 당연히 꼽아야죠. 이 공연은 이제 7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진행되는 공연이고요. 그럼 프랑스 음악가들 줄줄이 나오겠네요. 네네. 바로 쇼팽, 생상스, 쇼숑의 곡을 피아노, 비올라, 바이올린, 첼로 4중주로 만나는 공연입니다. 생상스가 프랑스인이구나. 생상스 프랑스인입니다. 이거 동물의 사육제 맞아요. 콘트라베이스로 저 코끼리 그 표현하신 거 맞죠?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네. 많이 하시네요. 다 그 정도 배우지 않나? 중학교 때? 아무튼 쇼팽, 쇼송은 좀 낯선데요. 쇼송도 네. 유명합니까? 쇼송도 이제 인상주의 그 작곡가로 음악의 인상주의. 네네. 지난번에 한번 이제 화풍의 인상주의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게 드뷔시와 함께 좀 대표적인 프랑스 작곡가 중에 한 명이고, 네, 자, 이 특히 프랑스 낭만의 선율이라고 묶인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랑스가 그 인상주의 작곡가들로 대표되는 그 특징이 있는 게 이제 곡들에 따라서 클래식 곡들도 여러 이제 뭐 장엄한 곡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웅장한 곡도 있거나 아니면 되게 아름다운 섬세한 그 선율을 가지고 있는 그 곡들이 있어요. 근데 프랑스 곡들은 특히 더 이런 섬세하고 아름다운 선율들이 대표되는 예술 좋아하는 나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특징이라서 이번 공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섬세함이라든지 우아한 서정성이 살아있는 낭만 음악, 프랑스의 낭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낭만에 젖고 싶으면은 프랑스 선율에 좀 빠져봐라. 네네. 아니 근데 프랑스 학과를 나오면 이런 것도 배웁니까? 궁금한데. 음악도 배워요? 음악도 배우죠. 네, 문학 중심인 줄 알았는데. 뭐 문학이라든지 영화사, 그다음에 맞네. 미술사 이런 것들도 재미없는 배우고. 프랑스 영화 한참 봤어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안에서 이제 프랑스 예술 음악사도 이제 중간에 배워가지고 그때 좀 저는 드뷔시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 근데 이번 그 공연에 드뷔시 곡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프랑스 낭만의 음악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해서 또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추천드리는 공연은 바로 콘서트 9 운명과 희망이라는 그 공연인데 이 공연을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원주시향 아까 원주시향 공연을 말씀하셨는데 원주시향에 공연하는 그 파트가 있어가지고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7월 27일 일요일 오후 8시에 대관령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이고요. 원주시립교향악단과 그 첼리스트 브레논 조의 협연으로 브레논 조 씨가요? 네, 진행되는 곡입니다. 이번 공연은 3곡의 그 연주가 진행이 되고요. 이제 시벨리우스 핀란디아라는 곡과 함께 그거 뭐야? 노래 이름이에요? 노래 이름입니다. 그래요? 네. 전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핀란드에서는 거의 국가처럼도 연주되는 이 핀란디아가 네네. 핀란드 노래군요. 그리고 또 쇼스타비치 첼로 협주곡이라는 곡과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5번. 네, 운명에 맞서서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서사를 담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삶의 시련 속에서도 끝내 희망을 찾아가는 어떤 인류의 모습들을 그려낸 이런 명작의 교향곡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벨리우스가 저 작곡가예요? 네네, 시벨리우스. 나 이거 노래 이름.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네, 핀란디아가 쇼스타비치의 첼로 협주곡. 오케이.
하여간 우리 시립교향악단을 또 대관령에서 만날 수 있는 맞아요. 아주 또 특별한 경험이다. 그리고 이런 그 교향악단의 공연이 아무래도 대부분 이런 콘서트 홀에서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클래식 공연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되게 진중하게 이렇게 엄숙하게 이 공연을 즐겨야 된다라는 도서관이지,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또 이 공연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야외 공연장에서 그 공연을 즐기다 보면은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 공연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끄러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지만 많이 자유로운가? 그래도 콘서트홀보다는 훨씬 더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다라는 보신 적 점에서 있으세요, 야외에서? 네네. 그래요? 좀 어느 정도까지 자유롭습니까? 뛰어놀아도 됩니까? 막 소리를 막 지르진 않는 이상은 옆 사람과 대화 정도. 네. 그리고 또 워낙 그 실외에서 자연스럽게 들리는 소음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 대화 내용 정도는 자연스럽게 좀 묻혀지더라고요. 다행히 러브버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두 공연이 공교롭게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네요. 네네. 7월 26일 토요일, 7월 27일 일요일. 뭐 둘 다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평창에 아예 그냥 날 잡고 1박 2일로 가셔서 그렇죠. 네. 보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네. 그리고 또 강릉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보니까 강릉 테라로사 커피 공장에서도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지역의 어떤 곳곳의 핫플들을 또 잘 활용하니까 맞아요. 그거 항상 겸사겸사 또 경험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 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까운 횡성에서도 찾아가는 음악제를 또 하기도 해가지고 올해 원주에서 안 하나? 원주에서는 원래 했었었는데. 네, 그 이제 아닌가? 강원의 사계 그 기획 공연을 그것도 어쨌든 일환 중 하나잖아요. 네네. 대관령 최근에 했었어가지고 또 찾아가는 음악제를 원주에서는 하지는 않더라고요. 언젠가 또 하겠죠. 맞아요. 또 올해는 평창에 가서 또 시원하게 또 여름을 또 보내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 클래식 음악과 함께. 자세한 내용은 대관령 음악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어서도 음악이네요. 네. 영화 음악입니다. 맞습니다. 지브리 영화음악 콘서트 2025 스페셜 공연입니다. 아니 지브리 공연인데 되게 자주 안 해요. 원주에서 거의 매달 하는 것 같은데? 지난 한 달에도 했던 것 같고. 이게 찾아보니까 뭐 4월, 5월 한 차례씩 했었고 이번에 또 7월에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방금 그 대관령 음악제 말씀드리면서 그 언급하긴 했지만 클래식 음악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클래식 음악을 좀 대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히사이시조. 네. 아까 누구야? 쇼송보다는 히사이시조가 훨씬 난 익숙하지. 그래서 요즘에는 뭐 지브리 그런 OST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히사이시조 그다음에 디즈니 OST 이런 그렇죠. 공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같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디즈니랑 지브리랑. 맞아요. 그럼 어떻게 저작권을 다 따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번에 또 스튜디오 지브리 OST를 이제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떨 때는 대규모 오케스트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간단한 형태 피아노 뭐 협주곡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번 공연 같은 경우에는 7중주 클래식 앙상블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7중주면은 뭐가 포함된 거죠? 여기에는 뭐 이제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그래서 간단한 목관 악기들, 오보에 이런 알짜배기가 다 들어간 거구나. 네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클래식. 맞아요. 그래서 간이 오케스트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앙상블로 진행이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주최 주간이 좀 다른 거죠? 이게 맞아요. 같은 데에서 매달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찾아보니까 좀 다르더라고. 4월에 한 곳 다르고 5월에 한 곳 다르고 스케일도 좀 다른 것 같고 이번에 하는 곳은 스테이지 M이라는 곳에서 주최 주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제가 인스타를 보니까 또 전국 돌아다니면서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진짜 대세긴 대세다. 다들 지역마다 이제 불러주는 거 있으면 다 가서 순회 공연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7중주 이렇게 소규모 앙상블이다 보니까 그런 작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찾아가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원주에서는 제일 큰 곳에서 하시는데 여기 아무튼 그래서 우리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 8편의 OST를 연주하는데 아주 한번 읊어주시죠. 생과 치로의 행방불명 그다음에 기쿠지로의 여름, 원령공주, 벼랑 위의 포뇨, 천공의 섬 라퓨타, 마녀배달부 키키,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웃집 토토로 이렇게 지브리 대표적인 영화들의 OST를 한 곡씩 이제 연주를 하는 공연입니다. 다 보셨어요 이거? 저는 한 2개 빼고는 다 본 것 같아요. 많이 보셨네. 네. 난 한 2개 본 것 같아. 센과 치로 봤고. 네. 원령공주 저 봤고, 그다음에 포뇨 봤고, 그다음에
마녀 배달부 키키 받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유치 코코로. 그 정도는 안 본 걸 얘기하시는 게 빨리. 그러니까 기쿠지로의 여름이랑 천공의 성 라퓨타를 못 봤어요 저는. 의외로 라퓨타를 보셨네. 네. 이건 진짜 보신 분들 많던데. 맞아요. 저도 안 봤습니다. 저 생과치루랑 한 3개 봤네. 포뇨랑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많이 봤다. 많이 4개 보셨는데요. 봤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이거 초3 때 봐가지고 뭐 이해도 못하고 봤던 거 기억이 납니다. 또 추억이 있으신 분들 네네. 계시잖아요. 다들 꿈과 희망을 펼치던 때가 있잖아요. 지브리와 함께. 네. 지금도 미야자키 하야오는 계속 펼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이 지브리 OST는 워낙 또 유명하다 보니까 이 선율을 들으시면 저 곡 내가 알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클래식의 어쨌든 진입 장벽을 확 낮춰서 이제 들을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매력에 네. 좀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이 공연은 이제 2025년 7월 27일 일요일 오후 5시에 치앙예술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전석 5만 원입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그 규모에 따라서도 금액이 또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전석 5만 원으로 진행이 되고 예매 및 할인 정보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음악 관련해서 2개 꼽아주셨습니다. 역시 음악을 좋아하세요. 여담이지만 지금 뭐 옆집에서 지금 고기 굽나? 이거 고기는 그러게요. 너무 배고픈데 지금? 솔솔 나는데요. 10시 51분인데. 소고기를 굽는 것 같은데 여기 때는? 약간. 그러네요. 그치? 삼겹살이 아니라. 근데 가끔 보통 이제 금요일 저녁에 많이 구우셨는데 이제 목요일 저녁에 과감하게 지금 불목으로 내일 연차 쓰셨나? 네. 갑자기 너무 유혹적입니다 지금. 순간 지금 연기가. 제가 또 제가 아주 유혹적이에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요즘에는 저녁을 잘 안 먹고 있거든요. 이게 참기가 힘든. 그 아침도 잘 안 드시잖아요. 맞아요. 점심 한 끼 좀 든든하게 먹고 저녁을 아주 간단하게 이제 먹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요즘 이런 분들이 좀 계셔요. 이게 건강이 참 이게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게 이런 말 하기가 참 항상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 저녁을 너무 이게 헤비하게 우리 청취자 중에 40, 50대 중년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조심하셔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그 소화 능력이라는 게 어디 30대가 지금 40대 50대 앞에서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저녁을 좀 가볍게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을 좀 요즘은 하고 있어서. 저도 여담이지만은 이제 중요합니다. 네. 분명히 식습관이나 이런 거 건강 바뀌어야 되고 앞에 숫자가 바뀌면 저도 요새 아프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위로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좀 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핀잔 위주로 바뀌는 거야. 너 이제 숫자가 3이다. 건강 좀 챙겨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요. 병원도 좀 가고. 네. 언제까지요?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할 거니. 이런 얘기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러움을 느끼기 싫어서라도 건강 평소에 잘 챙겨야 된다. 운동도 해야 되고. 맞아요. 다시 마치 먹는 축제를 맞아요. 제13회 문막 농협 원주쌀 토토미 및 찰 옥수수 축제 열립니다. 원래는 그냥 옥수수 축제였는데 타이틀이 길어졌어요. 맞아요. 토토미가 요즘 많이 힘든 것 같긴 합니다. 7월 11일 금요일부터 12일까지 토요일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문막 농민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하래요. 옥수수 관련된 건 다 합니다. 그쵸. 옥수수 품평회, 찐 옥수수 무료 시식회, 옥수수 및 농산물 판매, 당연히 할인가로 팔게 있고요. 그래서 또 원주가 옥수수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네. 고구마, 옥수수. 지금 또 이제 옥수수 떡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한 메리트거든요. 한 2, 3천 원 산 것 같더라고요. 이제 박스당으로 보면은. 근데 저번에 호정이가 그랬나? 강원도 대표 옥수수는 또 홍천이라고 그러더라고. 원주도 그래도 원주 쌀먹고 원주 옥수수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벤트도 합니다. 현장에서 한 박스당 일단 2,000원 깎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토미 500g도 무료 증정을 한다고 하니까 옥수수를 사면 쌀이 같이 오는 쌀이 따라온다라는 죠. 이렇게 저희 집이 다 옥수수를 좋아해요. 다 좋아하시죠? 또 슈아가 옥수수를 매니아입니까?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여름에 이 옥수수 나올 때가 되면은 이게 옥수수 거의 농가를 찾아가서 직접 그러니까 그래서 직거래 많이 저희가 거의 진짜 자루채 막 그 정도면 계약해도 되겠다. 계약 농가로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명함을 받아와서 여쭤봐요. 사장님 이번에 언제쯤 나오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그렇게 항상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원주에 있어요? 원주에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하시는데 옥수수. 이번에는 아버님을 통해서 좀 여주야 근데 우리 아빠는. 저희 맛있는 옥수수라면 가리지 않습니다. 관세 안 붙죠. 네. 맛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대량으로 저희는 좀 항상 샘플 몇 개 보내드릴게요. 구매해서
쪄가지고 이렇게 냉동실에 바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그렇지. 한 1년 동안 이렇게 먹는 나 편이거든요. 지금도 냉장고에 있는데. 그거 언제 먹냐? 빨리 먹어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연도 어김없이 펼쳐지죠. 7월 11일 오후 6시에는 8090 음악회. 저 80년대와 90년대의 젊은 시절 보낸 분들에게는 또 이 익숙한 양하영 밴드 그리고 해바라기가 옵니다. 해바라기.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네. 갑자기 가사 생각이 나네. 얘네 많이 불렀는데. 네. 자, 양하영 밴드. 제가 양하영 씨는 잘은 모른다고 유명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어쨌든. 그리고 7월 10일 오후 6시에도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는데 윤수연, 앵두걸스, 박민주, 김태욱, 김사나, 신우코 지금 나왔는데 네네. 어쨌든 팬분들 계시다면 한번 네네.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이하게 축구대회도 하더라고요. 옥수수 축제배 축구대회도 열리고요. 자, 청소년 댄스 경연대까지 펼친다고 합니다. 원래 이럴 때는 온갖 장르의 부대 프로그램들이 그럼요. 있는 게 묘미야 또. 특히 또 이게 매년 펼쳐지는 문막의 또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이다 문막인들의 보니까. 또 축구 사랑. 그럼요. 이거 아는 사람 다 알거든요. 네. 어쨌든 원주 축구분들 다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축제는 이틀 동안이지만 사실상 한 달 내내 펼쳐진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온라인상으로는 계속 할인 행사가 이어지고 네네. 일단 7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찰옥수수 할인 행사 택배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부터 13일까지는 토토미 할인 행사 역시 택배 주문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현장에 못 가시는 분들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맞아요. 택배로 네. 받아볼 수가 있다. 대량 주문할 수 있다. 이 축제가 그 택배 주문하니까 생각나는 것 네. 중에 하나는 몇 년 전에 코로나 시기 때 이 축제를 열 거냐 말 것이냐 이야기가 나오다가 드라이브 스루로 판매를 했던 게 되게 이슈가 됐던 그게 기억이에요. 고구마 축제였나? 저는 이 찰옥수수 축제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치역산 네. 고구마 축제 아니었나? 네. 둘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었죠. 맞아요. 드라이빙 네. 스루로 나눠주기까지도 했었던. 그렇고요. 이벤트도 있어요. 7월 25일까지 펼쳐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 옥수수 축제 13행시 경연대가 열립니다. 13행시면은 시조를 쓰는 수준. 이게 제시어가 이겁니다. 문막 농협 찰옥수수 축제 최고야로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저는 13행시 N행시 중에 이렇게 긴 N행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NN행시가 됐죠? 그러니까요. 한 자리가 아니고 박명수 씨에게 맡겨도 이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셔도 네. 되는 게 여러분 이게 다 비공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가 응모한 걸 못 봅니다. 네네. 그래서 마음껏 정말 아무렇게나 여러분의 주셔도 된다. 네, 정말 상상력을. 아무런 네. 개드립을 다 발사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점. 여기에 옥수수 먹는 예쁜 사진 콘테스트도 열리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비공개가 안 됐었나 봐요. 사진들이 올린 게 다 적나라하게 되는데 올해부터는 비공개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자신 있게 아무 사진이나 다 올리셔도 된다는 네. 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고요. 이 이벤트 2개 있잖아요. 각각 10명씩 선정을 해서 우수자에게는 토토미 10kg을 또 증정을 네. 합니다. 요즘 또 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네. 지금 쌀이 없어서 난리인데. 쌀값 때문에 네. 토토미도 비싸서 평소에 못 드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럴 기회에 한번 먹어보고 이 정도면 너 계속 사서 먹어도 되겠다.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또 그 시기 때 만약에 가능하다면 할인 이벤트 이제 온라인으로 받아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 좋지 네. 않겠습니까? 축제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문막동의 옥수수 축제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월간 캔로치 감상의 피날레가 열립니다. 마지막 시간이군요. 네. 민조총 원주 지역 지부와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함께하는 월간 캔로치 감상회, 블루칼라의 시인으로 불리는 캔로치 감독의 영화를 함께 보고 소감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죠. 1월부터 6월까지 6회차 모임을 진행했는데 이제 7월에 드디어 피날레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저희가 처음 할 때 한번 소개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간략하게 좀 축소한데 그나저나 이제 캔로치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 뉴욕타임스에서 21세기 최고의 영화를 100편인가를 꼽았었는데 1위가 이제 봉준호 감독 기생충으로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야. 그 정도인가 사실 한국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21세기면은 꽤 2001년 이후에 2001년 이후 한 20년, 4년을 추상해봤을 때 그 정도라고 하는데 근데 캔로치 영화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 야, 이거 뉴욕타임스 이 자본에 찢은 언론 이게 어떻게 그 기생충 같은 어떤 이런 거는
워싱이지 일종의 자본의 워싱. 우리는 이렇게 프롤레타리아들의 삶에도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워싱을 적당히 해줄 수 있는 세련된 영화니까. 그렇죠. 오스카에서 뭐 몇 관왕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울타리 안에서 그렇죠. 이 얘기를 해주는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맞아요. 이야기를 다룬 세련된 프롤레타리아 영화다라고 해서 기생충 1위로 꼽아서 면죄부를 준 거지. 아니 우리는 이렇게 좌파 영화도 막 꼽았는데요. 했는데 정작 우리 울타리에 가줄 수 없는 이건 좀 싶은 진짜 프롤레타리아 영화 블루칼라의 영화인 켄 로치는 하나도 안 꼽았다라는 점. 이 위선을 보여준다. 그런 게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WWE를 하는 것과 UFC를 하는 영화를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노동자 계급의 영화를 만나고 싶은 분들 월간 켄 로치 감상해 오시면 된다라는 점. 이번에 보는 영화는 나의 올드 오크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가장 또 최신작이기도 하죠. 2023년에 나왔습니다. 시놉시스가 대략 이거죠. 영국 북동부 폐광촌의 오래된 펍인 올드 오크를 배경으로 마을 공동체와 난민 가족의 관계를 다뤘습니다. 요즘에 하여간 이제 난민이라든지 그쵸. 이주민 이슈가 또 첨예한데 그 산에 대해서 정면으로 어떻게 보면 돌파를 하고 다루는 이야기다라는 점. 폐광촌이가 또 이제 강원도하고도 좀 연계가 있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모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생각할 거를 좀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하냐? 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7시에 댄싱 공연장 야외 공연장에서 상영. 야외 상영. 그 조그만 무대 있잖아요. 맞아요. 옆쪽에 보시면은 거기서 상영을 하니까 이제 시원하게 여름에 사실 안이 더 시원할 수 있는데 낭만 있게 그쵸. 러브 버그도 없는 원주에서 마음 놓고 오자. 여름밤 맥주와 먹거리와 함께 이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특히 이런 여름에 이렇게 항상 열대야가 심할 때는 캠페인의 일환으로서도 야외 상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밤에 에어컨을 오래 트는 것보다 조금은 더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야외 같이 나와서 저녁에 그나마 좀 선선하니까 그렇죠. 같이 영화 보면서 이 기후위기에도 일정 부분 좀 개선하는 데 동참을 해보자. 건강도 일정 부분 챙겨. 냉방병에 또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또 그렇게까지 공익적으로 엮으실지는 몰라. 나는 낭만만 강조를 하다가. 낭만과 함께 의미도 가진다면은. 많은 점. 그러니까 나의 올드 오크 7월 25일 금요일 오후 7시에 함께 봐요. 네. 여기까지 원주 행사를 좀 추천해 봤는데 플러스 보너스로 올해가 강원도 정부 그리고 강원관광재단이 선포한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추천 여행 지역을 꼽고 있어요. 우리 원주 같은 경우는 3월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7월은 어디냐? 동해와 홍천입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좀 추천할 행사를 좀 꼽으려고 하는데요. 구민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먼저 동해입니다. 네, 동해는 묵호 돛제비 페스타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 오타다. 묵호입니다. 묵호. 묵호. 저도 묵호라고 알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원고를 읽다 보니까 묵호 돛제비 페스타입니다. 네, 묵호 돛제비 페스타가 진행이 됩니다. 이 축제는 국내 유일의 도깨비를 테마로 한 축제인데요. 이게 돛제비가 도깨비의 강원도 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알아가는 거죠. 그럼요. 이제 시원한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묵호강이 이렇게 쫙 보이는 곳에서 펼쳐져가지고 일단 마음이 탁 트입니다. 그럼요. 일단 먹거리. 이제 동해 또 먹태가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먹먹 페스타가 먹맥입니다. 먹맥. 이거는 원고 내가 똑바로 썼어요. 아니 뭐 이거는 그러게요. 준비해 주셨는데 먹맥 페스타. 먹맥 페스타. 네, 이제 먹태, 막걸리, 맥주. 그러니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먹태와 이제 막걸리. 그러니까 막걸리도 이제 이 지역의 특성이 담긴 이제 막걸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맥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먹거리를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돛제비 캐릭터로 만들어진 아이스크림과 빵 이런 먹거리도 즐길 수 있는 축제이고요. 있더라고요. 이거 돛제비 축제를 대표하는 몇 개가 있던데 캐릭터들이. 맞아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거 축제를 가면 이런 상징적인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돛제비 의상과 분장, 타투를 통해서 이제 꾸민 다음에 콘테스트를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물총놀이, 또 보물찾기, OX 퀴즈, 묵호태 방망이로 두드리기, 그다음에 로컬 크리에이터 마켓 등의 체험 부스들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제에 빼놓을 수 없는 초대 가수 공연, 그다음에 버스킹, 그다음에 불꽃놀이, 야시장 같은 즐길거리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꽤 큰 축제인가 봐요. 네네. 그래서 이 축제는 7월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묵호항 여객터미널 광장, 그다음에 동쪽바다 중앙시장, 해랑 정망대 일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은 홍천입니다. 네, 홍천에서는 홍천강 별빛 음악 맥주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가 홍천이 전국 최대 규모 맥주 공장인 하이트 강원 공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갓 생산한 켈리 생맥주와 그다음에 홍천 지역의 특별한 수제 맥주를 홍천강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맞으면서 즐길 수 있는 맥주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 어머니가 켈리를 참 좋아하시는데. 그래요? 저는 테라를 주로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주 켈리 생맥주도 이런 데서 아주 따끈따끈이 아니라 신선한 네. 어비가 이렇게 잘 안 돼. 신선한 어쨌든 생맥주도 즐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맥주와 함께 뭐 EDM, 힙합 무대 공연과 불꽃놀이, 웻댄스 대회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뭐 아이가 저거 흠뻑쇼 같은 느낌이겠죠. 그런 느낌이겠죠. 네. 그리고 또 맥주 축제다 보니까 맥주 빨리 마시기. 이런 건 꼭 하더라고. 그럼요. 괜찮나 이거? 안전해? 만두 빨리 먹기 맨날 이런 거 하고. 네. 뭐 지금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태세 전환하시네 갑자기. 근데 어쨌든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옥토버 페스트도 이게 빨리 마시기인지는 모르겠는데 1리터 맥주 마시기 대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독일이 하면 괜찮다. 상징적인 축제다 하는 프로그램이다 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뭐 있어요? 그리고 또 얼음 속 맥주 찾기, 그다음에 점프 착지 이벤트 이런 게 진행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생 네컷, 켈리 포토존, 시음존 같은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는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연도를 꼭 말씀하시네. 네. 중요하죠. 그리고 8월 3일 일요일 홍천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이달 말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거의 다음 달 초까지 열린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때가 또 아마 휴가철이다 보니까 그 휴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여기 홍천 놀러 가시면서 함께 이 축제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쳐보니까 이 토리숲이 터미널에서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도보로도 한 20분에 주파가 가능하고요. 네네. 그래서 터미널 바로 가셔서 원주에서도 이제 홍천 가는 버스 많으니까 내리셔서 슬슬 너무 덥지 않다면은 걸어서 이렇게 이동하셔도 좋을 것 같다. 무더운 여름 어쨌든 좀 축제로 돌파하자. 네. 라는 의미로 오늘 이렇게 7월 원주 강원 행사 추천해 봤습니다. 대신 저희들입니다 했어요. 저희 내일은 6월 원주시의회 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1차 정례였는데요. 크게 보면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하이라이트긴 한데 맞아요. 요건 중요하니까 따로 저희가 리뷰를 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시정 질문, 조례, 5분 자유 발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 리뷰는 상임위별로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희가 올해 하면은 몇 년이야? 거의 그래도 4년 연속이죠? 4년? 다 하는 거죠. 이번 시기에 저희가 다 챙길 네. 수가 있으니까 뭐 결산하는 의미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또 이번에는 시민 정치 아카데미 수업 과정과 함께 평가를 진행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물론 원주한 저희 공식적으로 파트너십한 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참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이 평가 결과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점. 이게 발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생생한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런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시의회 리뷰도 시정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했더라고 시정 질문. 맞아요. 의외로. 네. 이거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저희 원자는 어디서 들을 수 있죠? 네. 오랜만이니까 호흡이죠. 제가 끼어들려고 그랬네. 자, 원주한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네,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고기 냄새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요. 뭘 먹어야겠어요. 전 야식 즐기러 갑니다. 아니 저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의미에서 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도 다시금 초심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요새 참 민망한 게 뭐냐면은 원주한 척 구독자래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방송 그거 보셨어요? 근데
아니 저 인스타그램 구독자인데요. 아. 오직 우리를 인스타그램으로만 소비하시는 오, 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솔직히 인스타그램 관리를 말로는 뭐 매일매일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거의 못 하거든요. 근데 정상화한다. 네네. 너무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네. 잘 챙겨서 좀 기본으로 해보도록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그래서 더욱더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희를 또 즐기실 수 있도록 찾아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동으로 네. 보여드릴 걸 무겁게 끝내봅시다. 이렇게. 네. 약속드리며 오늘 167의 1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조국인 전주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마지막도 호흡이 안 맞네요.